자, 오늘 벌어진 일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증시는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는 국면이었죠. 좋았던 종목은 테슬라, 구글 알파벳 좋았고요. 엔비디아 오늘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살아나는 테크주 위주의 투심, 오늘도 여전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난번 영상에 전반적으로 월가에서 이 미국과 중국 관세 공포가 좀 완화된 이후에 투심이 살아나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 현 시간 수요일 도이치뱅크 역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데 베팅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관세 인하의 더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S&P 500의 아웃퍼포밍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우리는 이 단기라는 표현을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결국 관세는 유럽보다 미국 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좀 더 그래서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관세가 대폭 인하되어야만 미국 증시에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상승장은 딱 관세 공포로 눌려있던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서 해소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게 도이치뱅크의 메인 생각인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월가 지금 올해 장이 좋을 것으로 베팅한 그런 하우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특히 미국장이 많이 반등을 단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월가 최고 구루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마크 미네르빈이 최근 반등에서 많이 먹었을까요? 그의 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인정을 한다. 이번 랠리는 적어도 내 전략 기준으로는 매수 가능한 자리에 있던 그런 종목이 되게 적은 상태에서 전개가 됐다. 그래서 결과가 좀 좋다고 하기가 어렵다. 몇몇 좋은 종목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높은 변동성 때문에 여러 종목에서 진입했다 이탈했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결국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내가 쭉 투자를 해보니까 이 바닥 근처나 약세장 저점에서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시장은 저점에서 급반등했다. 근데 우리는 2020년 4월 6일이 되어서야 첫 매매를 시작했다. 상당히 늦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그때 이후로도 몇 달 동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에 엄청난 수익을 냈고, 나는 100% 이상 수익을 냈고, 우리 팀의 두 명의 팀원은 각각 35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2003년과 2009년장 이때 역시 V자 반등을 보였고, 이후 지속적인 강세장으로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수많은 기회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 시장이 오랜 기간 이 박스권에서 돌파를 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좀 낮은 리스크로 진입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도 몇 달 동안 매매를 잘 나는 안 했고, 근데 그럼에도 그 해는 내 투자 인생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낸 해 중 하나였고, 수익률이 400% 넘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 드물지 않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그런 거죠. 정말로 드문 것은 흔들림 없는 투자 규율이다. 그래서 대단한 성과 역시 드문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 뭡니까? 미네르비니도 지금 이번 반등장을 못 먹은 거예요, 거의. 하지만 월가 트레이딩 대가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은 바닥 근처나 약세장 저점에서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얘기는 자기가 볼 때 이번 장이 꽤 먹는 장이다. 심지어 과거 자기 100% 수익 내고 400% 수익 냈던 그런 해와 비교할 정도로 지금 좀 흥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미네르비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S&P 500이 막 100% 오르는 거 아닙니다. 미네르비니는 완전한 정말 전문 트레이더죠. 에너지가 붙어있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 위주로 완전히 포트폴리오를 깔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100% 오른다 이런 얘기가, 지수가 100% 오른다는 얘기가 전혀 아닌다는 얘기죠. 개별 종목 100% 오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미네르미니는 어떻게 수익을 쌓느냐, 증시에 지금 에너지가 몰려있는 종목, 섹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예상과 다르게 이게 시세가 막 안 터지고 쭉쭉 안 가고 지지부진하면은 바로 그냥 손절치고 교체 매매합니다. 강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서 그 교체한 종목이 상승하는 그 상승장의 상당 부분을 발라 먹고 나오는 이런 분야의 최고의 스킬을 가진 전문 트레이더죠.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거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손실 작을 때 자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정말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튼
훈련받은 최고 전문가가 100% 낼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아마추어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시청자분들 워낙 전문가 많으시니까 시청자분 몇 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그래도 이런 뷰가 지금 매크로와 떨어질 수가 없죠.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하면은 절대 누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증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미네르비니가 볼 때 지금 매크로로 봐도 지금 이 약세장에서 돌파하는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올해 상당한 증시 에너지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미네르비니의 견해였습니다. 자, 매크로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연준 위원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제퍼슨 연준 부의장 발언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얘기는 지금 무역 정책으로 인한 기업 심리가 좀 악화가 관찰이 된다. 그래서 일부 소매 업체들은 관세로 인해서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이고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제조업체들은 공급망 차질 우려도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인플레 경로가 불확실하고 지금 나와 있는 관세가 유지될 경우에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정책 집행, 소비자 가격 정가 정도, 공급망 대응, 경제 여건 등에 달려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뭡니까? 지금 불확실하니까 금리는 잡아두는 게 맞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굴스비 총재의 얘기는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이 낀 상황이다. 그래서 관세 여파로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출이나 투자 계획을 미루고 있다. 미국 경제는 경제 지표를 두고 여전히 지금 숨을 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경제 상황에 잡음이 많이 있지만 이걸 지나치고 나면 그 아래에는 여전히 견고한 경제가 놓여 있는 것 같다. 연준의 임무는 증시나 정책 발표의 일간 변동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일관적인 정책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조금 침체 걱정을 했던 최근 굴스비 발언에 비해서는 확실히 미중 간 관세 공포가 다소 해소된 이후에 발언 수위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트럼프 관세로 눌려있던 여러 가지 공포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물가가 급등할 거란 시장 일각의 전망도 조금은 희석이 된 상황이고 극심한 침체가 올 거란 월가 전망도 크게 내려간 상황이고 그에 따라 증시도 반등하고 있지만 여튼 이거는 좀 문제죠. 지금 베센트가 강조하는 게 시종일관 10년물 금리, 장기물 금리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예상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센트는 좀 곤혹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4.5%를 훌쩍 넘었고요. 30년물 금리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보였던 전고점까지 온 상황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증시에 큰 뉴스가 없었다면, 즉 트럼프의 관세 관련 버즈가 시장을 지배하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독점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평시였다면 이렇게 올라간 국채금리가 시장에 제약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이게 증시를 억누른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당시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트루스 소셜, 관세 공포와 관세 공포의 해소가 너무나 시장을 원사이드하게 관심을 끌고 가기 때문에 과거 이 시점에 비해서 훨씬 이거에 관련 뉴스가 지금 안 나와 있고 시장이 주목을 덜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시장이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언제 또 이걸 뉴스 헤드라인에 올려가지고 집중을 하게 될지 또 그런 시나리오를 억제하기 위해서 베센트와 트럼프가 관세 얘기가 잠잠해진 후에 다시 이걸 잠재우기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게 또 향후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카타르 가서 여러 가지 투자 유치 이끌어냈고요. 또 비행기에서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 UAE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코인을 내세우는 그 회사에 20억 달러어치 투자한 거 얼마 전 뉴스가 썼었거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셨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겠죠. 왜냐면 가뜩이나 지금 중동 순방 중이니까요. 트럼프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한다. AI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중국보다 앞서 있고 계속 앞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암호화폐 내러티브도 여전히 트럼프가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점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핏 최근 근황 전합니다. 저희가 버크셔 주총 얼마 갔다 왔었죠. 당시 워런 버핏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 은퇴를 했냐? 월저널과 전화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90세가 될 때까지는 정말로 나이 든 걸 느끼지 않았다.
근데 그 나이가 한 번 드니까 되돌릴 수가 없더라. 가끔 균형을 잃거나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턴가는 이 신문의 인쇄 상태가 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은퇴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그렉 아벨을 후계자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그렉 아벨을 극찬하는 말을 합니다. 그렉 아벨을 보니까 이 에너지 레벨이 다르고 하루 10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차이가 굉장히 뛰어나더라. 경영진 교체, 필요한 사람 지원, 회사 전반을 개선하는 일 모두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그렉 아벨이 냈고, 그렉 아벨에게 CEO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렉 아벨이 버크셔에 오래 있을수록 회사에 더 좋다. 이렇게 극찬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 매우 좋다. 매일 기분 좋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그들도 나를 좋아하고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신체 능력이 좀 퇴화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로서의 결단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20년, 40년, 60년 전에도 해왔던 투자 결정을 지금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시장에 패닉이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격이 떨어져도 남들처럼 겁먹지 않는다. 이건 나이와는 무관한 것이다. 에이블도 같은 성향이다. 이렇게 버핏은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버핏 앞으로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드라마나 보면서 지낼 생각은 없다. 내 관심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균형 있게 다뤄봤습니다. 판단 여러분께 맡기고 저희 월가일보 텔레그램 채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